안녕하십니까. 박철호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IT 직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IT 직무라는 게, 그리고 IT 안에 있는 직무라는 게 모든 기업의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곳에서, 모든 곳에서 IT라는 이 단어가 다 쓰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직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다가 지원을 하시더라도 IT를 모르고, 이 IT라는 두 글자 아니면 ICT라는 이 세 글자를 모르고는 지원이 어렵다라는 그러한 이 장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인문계 학생들과 지금 IT 실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과 많이 느끼는 과정은 뭐냐면요. 열정이죠. 학생들이 하고 싶다는 열정. 경영학과, 그 다음에 사학과, 그리고 농업경제학과, 여러 곳의 이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수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방송도 그만큼 IT 직무에 대한 방송도 그만큼 학생들한테 어필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IT 전공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BIT 전공 학생들도 분명히 제 직무 특강을 들으시고 길잡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거를 통해서요. 이 BIT 전공 학생들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직무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 직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하루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CCTV, 지금 여러분들 CCTV 많죠. 그래서 CCTV가 이제 공용화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도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빙자로도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한 그러한 부분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CCTV가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 정도 노출된다고 생각하세요? 저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한 5번, 10번 정도 되지 않을까요? 싶었는데 우리는 눈 뜨자마자 CCTV, 그리고 나오자마자 CCTV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CCTV에 노출되는 게 한 83건 정도, 하루에 83건, 많게는 150건까지 이제 하루에 찍힌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초 전송되는 이메일 건수가 한 290만 건, 그리고 월간 페이스북에 보내는 시간, 여기 나온 것처럼 7천억 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구글이 매일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량이 240억 메가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매주 처리되는 주문 건수도 매초입니다. 매초 주문되는 건수도 72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매분 전송되는 비디오 분량이 20시간이 넘어요. 저희 방송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양이에요. 이만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전송이 되고 있고,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리고 이거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 분석한 걸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 데이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IT의 유동화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빅데이터의 분석, 즉 빅데이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빅데이터가 우리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여러 개의 그림들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볼륨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크게 빅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이즈, 데이터셋, 비즈니스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뭉쳐 있습니다. 그 사이에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작은 글씨들이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IT 전공만 아니더라도 BIT 전공, 즉 이 모든 학생들이 빅데이터의 처리 부분에서는, 그리고 빅데이터를 관련해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란 그럼 여러분 생각했을 때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큰 데이터, 그죠? 빅이니까 좀 큰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 자,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를 하면 지금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RDB라 그래가지고 관계를 외우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도구로 쓰고 있는 데이터의 수집,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관리, 분석까지 모든 걸 통틀어서 이러한 역량을 넘어서는 그러한 데이터 양. 그래서 그러한 대량의 정형화된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비정형화된, 그죠?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집합을 뭐라 그러냐면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간에 이제 얘기하면은 빅데이터의 이제 양을 우리가 얘기해 보자. 그러면은 1TB 정도가 넘어가면은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는 거죠. 쓰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방금 전에 CCTV라든지 아니면 이메일 전송량이라든지 데이터의 처리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했지만 또 하나 또 얘기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게임 업계 아니면은 게임이나 아니면은 여러 군데에서 뭐가 지금 쌓이고 있냐면 로그가 쌓이고 있습니다. 로그라는 것은 방문할 때의 기록부터 해서요.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다 흔적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 흔적이 남는다는 기록들이 매 초, 매분, 매 시간마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의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빅데이터 개발 이러한 직무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신다 하시면은 지금 이 시간에 빅데이터 분석부터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이란 우리가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일정한 법칙을 추론합니다. 그렇죠. 많은 비정형화된,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은요, 우리가 그만큼의 추론할 수 있는 이 법칙들이 있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모집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형화된 그러한 법칙들을 추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 행동, 예측을 통해서 조직 내에서 아니면은 외부의 정형화된,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획하는 그러한 업무가 지금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수집, 저장, 그리고 처리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분석하고 그리고 이거를 시각화해서 수행하는 일들을 하는 게 빅데이터의 분석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각화라는 말을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파워포인트죠.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이러한 데이터 툴을 이용해서, 그죠? 우리가 문서 툴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시킬 수 있는, 그죠? 표라든지 아니면 도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형태들의 템플릿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시각화를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만 다르냐면 데이터의 양만 다른 거죠. 데이터 양이 그만큼 많은 그러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크게 지금 한 6가지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선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양입니다. 볼륨이에요. 엄청난 큰 그리고 엄청난 많은 데이터 양을 얘기할 수 있고요. 빅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 즉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 정형화된 데이터랑 비정형화된 데이터에서 베러티를 해가지고 다양한 데이터 구조. 그 다음에 벨로시티라 해가지고 다양한 발생 빈도, 갱신 빈도들. 그래서 아주 빠른 그러한 갱신 그리고 효과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이 데이터가 빅데이터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셔서 빅데이터를 나는 알고 있다 하시면은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빅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자,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요, 지금 2010년부터 2017년, 그렇죠, 올해까지 지금 진행을 보면서 쭉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시장은 그만큼 많은 그러한 그 데이터 양에 따라서 많은 그러한 거래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거래량에 따라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수적인 예측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많은 또 이 상승세를 보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도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빅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서 그만큼 시장이 넓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빅데이터의 시장 규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요, 지금 2010년, 2015년, 2020년까지 단기, 그 다음에 중장기 형태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쭉 올라가는 거 그대로 보이고 계시죠. 그래서 뭐 숫자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은 이 눈으로 그냥 그래프상으로 보더라도 빅데이터 분석 부분은 그만큼 많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체 산업의 빅데이터의 이 활용 동향을 좀 보면은요, 이 전체 산업이라는 것은 뭐 교육 사업도 있을 거고요, 제조업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유통,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운송, 보험, 그 다음에 에너지, 여러 가지의 기업에서 그리고 업계에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동향들을 우리가 그래프화 시켜봤는데, 쭉 아직 계획이 없음부터 해서 이미 투자 완료까지 우리가 쭉 봤을 때는 빅데이터의 분석 부분에,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개발과 분석 부분에는 아직도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교육과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헬스나 교통 같은 부분에서는 빅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즉 이미 투자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75%씩 다 넘어가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 2년 내에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전 업계에 따라서, 전 종목에 따라서도 다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는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의 그만큼의 이 75% 정도가 이제 2년 안에는 우리가 쓸 수 있게, 빅데이터를 쓸 수 있게, 이거를 빅데이터 쓸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당연히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빅데이터 개발이나 분석 쪽에서는 희망이 있는 걸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 시장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오늘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은 빅데이터의 분석가 부분입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가 부분인데, 자, 빅데이터 분석가는 지금 하둡, 그 다음에 뭐 NoSQL, 그 다음에 맨리스 같은 개발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그 개발 엔지니어들은 227명 정도가 되고요. 2018년에는 457명 정도. 그래서 24%와 22%의 그러한 역량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요, 232명, 그리고 592명.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게 빅데이터 분석가, 빅데이터 분석의 직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5%인데 2018년에는 29%로 이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컨설팅, 기타 인력, 기술 영업 같은 경우에서도 20%가 다 넘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직무에 도전할 가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가 당신이 직업에 가장 영향을 줄 우리가 기술들을 우리가 각 업계에 설문조사를 해본 통계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빅데이터가 지금 가운데 딱 두 번째에 있죠. 인공지능 AI는요,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 AI는 우리가 이세도시하고 그 다음에 구글에 우리가 이 부분하고 바둑에서 그만큼 AI가 엄청난 이슈화를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AI가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빅데이터가 23.9%. 바로 밑에서 빅데이터가 그만큼 시장에서 아니면은 직업에 가장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기업인들의 그만큼의 설문조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로봇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했을 때 그러면 빅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빅데이터의 개발, 그리고 빅데이터의 그러한 형태들을 봤을 때는 어떠한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으세요? 빅데이터의 분석이겠죠? 자, 그러면 빅데이터의 이제 시장의 고용 형태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형태도 20.5% 그리고 2015년에도 30.5%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 부분에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분석가들을 이용을 해서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활용한 국내의 이러한 사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우리가 신한카드사에서 만들어낸 코드9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드9이라는 것은 고객의 관계와 그리고 경험의 변화를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요, 데이터를 계속 모았어요. 계속 모아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을 좋아하더라, 그리고 어떠한 것을 싫어하더라, 이런 것들, 그리고 소비 패턴이 어떠한 것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도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9개씩, 즉 남녀 각각 9개씩 18개 생활 방식을 도출해가지고요, 각각 제공해주는, 즉 코드9을 활용해서 세부적인 맞춤형 카드를 우리가 제공해주는 거죠. 여기에 쓰인 게 이제 빅데이터의 분석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신한카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나서는요, 신한카드의 또 매출이 그만큼 또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루키라든지 로베라든지 프렌드데이라든지 IT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의 18가지 형태들의 이 패턴을 파악을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당신은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카드를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카드가 여러분이 쓸 때는 당신이 쓰기에는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그만큼의 또 자기들도 그만큼의 이익을 챙기는 이제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에서 제조업의 생산성의 향상을, 그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조업의 향상도 시킬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삼성 SDS에서도요, 빅데이터 분석가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직무로 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제 많이 뽑고 있고요. 그만큼 또 올해도 내년에도 그만큼 또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틱스라는 그러한 이 실시간 생산 시설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요,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지원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다수의 기업들이 품질 관리 등에 대해서 해당 솔루션을 활용해가지고 그만큼 삼성 SDS와 그만큼 많은, 그리고 제조업에서 삼성에서 가지고 있는 제조업에서 그만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효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에서 상권 분석하고 그 다음에 타켓, 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오비전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에서 지오비전을 사용해서 어떠한 것을 지원했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 개의 솔루션,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에 ASB, 그다음에 모바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형태를 제공을 해주면서 여기에 금융사, 유통사, 물류사, 서비스사, 제조사, 개인 사업자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죠? 맞춤형으로 여기도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SK텔레콤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줬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분석이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굵직굵직한 회사에서 이렇게 사례를 만들어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외국에서는 얼만큼의 또 얘기가 나왔는지,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는 아비바 생명, 그리고 여기는 아마존, 그다음에 여기는 후지츠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드는 게 고객 맞춤형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고객 주문 전에 예측 배송을 합니다. 이 고객은 여기서 계속 배송받았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제공해주는 부분들이죠. 여러분이 요즘 그 홈쇼핑이나 아니면 쇼핑몰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가 빗대어 얘기한다면 자주 쓰는 카드 번호, 아니면 자주 쓰는 그러한 결제 수단을 저장해 놓게 만들어주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부분은요, 이렇게 저희 쇼핑몰이나 아니면 저희 한국에서 쓰고 있는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홈쇼핑에서도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후지츠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 빅데이터 솔루션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전 분야, 그죠? 전 업종에 따라서 뭐가 사용되겠느냐?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기술력이 사용되고 있다. 이걸 이용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어느 곳에든지 빅데이터 분석 부분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내 취업을 준비하시든 아니면 회의 취업을 준비하시든 간에 빅데이터 분석가로서 우리가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주 잘 선택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이제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도대체 그러면 빅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빅데이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입을 해서 이만큼의 생산성을 효율스럽게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그만큼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개인화시켜주는 그죠? 개인한테 좋은 그러한 이 제품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왜 안 쓰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빅데이터라 부를 만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게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빅데이터를 쓰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즉 RDB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쓰이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 양이 그만큼 쓸만할 게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분석하는 큰 기업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나타난 의무가 없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한 4, 5년 후면은 이 부분은 거의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의 데이터 양이 그만큼의 데이터를 누가 얼만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얼만큼 활용하고 있고 분석을 잘 해내는지 거기에 관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AI든 빅데이터든 사물 인터넷이든 뭐 3D 프린팅이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로 나오고 있는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죠.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분야에서요. 어느 분야에 쓰든 간에 데이터가 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이 그만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 얼만큼 잘 그거를 극복해내고 그만큼 잘 서비스 해주느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4, 5년 이후에는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던 이 기업들이 이 인력들을 우리가 충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도입 해결 방안, 그러면 정부는 그만큼 지금 그냥 놀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또 지원해주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또 알아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금 제공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안 그래도 빅데이터 분석에 관련돼 있는 시범 사업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2017년도, 18년도에 이제 시범 사업이 아닌 이제 정식적인 사업으로 제공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 미래부에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KT 질병관리본부라든지 W쇼핑이라든지 메일유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충북대 IN생명 그리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등의 과제를 주면서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들이 이만큼 빅데이터 분석에 관련돼 있는 시범 사업들이 이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선도산업과 산업 확산 부분에서도 당연히 빅데이터 분석이 사용된 걸 보니까 그래도 산업이 빅데이터 분석 아니면 빅데이터 산업이 그만큼 많이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빅데이터 시장과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좀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에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 미래 국가 경쟁력 온천인 이 데이터의 자원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만큼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부 보유 데이터부터 해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계학습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국가 데이터 관리 체계를 확립하자라는 그러한 이
이 대책이 마련이 됐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가 유통이 되고 그리고 활용이 되고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데이터의 분석 기업의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데이터의 관리,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자라는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2018년도 20개 공공기관의 연구개발기관들이 2025년까지는 전체적으로 320여 개까지 우리가 확충될 그러한 이 예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대책, 즉 정부에서의 종합대책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기업의 그만큼 데이터 분석 기업의 활성화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그만큼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희소식이고요. 그리고 빅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빅데이터 기업에도 분석 기업에도 그만큼의 희소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딱 꼬집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이러한 종합대책 그리고 정부의 노력 그리고 여러 이 기업들의 노력에 따라서 데이터의 분석, 빅데이터의 분석에 대한 그러한 직무에 대한 이 채용 과정들이 그만큼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 직무를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직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가 자, 사람들의 행동 패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아까 뭐 우리 국내에 있는 그러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던 거요. 외에도 마찬가지로 사례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의 경제 상황들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많이 시켰더라,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디 카드 아니면 어디 결제 수단을 많이 이용했더라, 아니면 이 사람이 어느 곳에서 많이 구매를 했더라, 뭐 웹에서 했더라, 아니면 모바일에서 했더라, 이러한 부분들을 다 분석하는 그러한 것을 분석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 등을 통해서요, 우리가 결과를 시각화하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의 마이닝과 그 다음에 데이터의 네트워크 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의 분석 직무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속에 함축된 트렌드나 아니면은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들 안에 들어가 있는 트렌드들 그리고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인사이트들을 우리가 도출을 해가지고 이거를 시각화해서 그리고 분석해서 이거를 도입하는 그리고 적용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자. 자, 어떠한 기업을 가더라도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가가치 창출, 즉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부가가치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대량의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자. 이게 바로 빅데이터의 관리 분석 직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형태의 빅데이터 직무 분석 관리를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들은 그러면 얼마만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의 직무는 제가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드렸는데 그 정의 내려드린 부분 중에 그러한 기술력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 데이터의 관계 분석이라든지요, 아니면은 대용량 멀티미디어 분석. 그래서 사용자의 정보, 관계 정보, 그리고 소비 패턴들을 이용을 해서 제공해주는 우리가 고객 데이터의 관계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분석 같은 경우는요, 자,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음악,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멀티미디어들을 듣고 있는, 저도 뭐 멀티미디어를 많이 듣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해주고, 그 다음에 SNS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SNS에서 나오는 비정형화된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M2M 센서 정보들을 분석하는, 즉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이고 있는 센서들 많죠. 여러분들 자동문 센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센서 툴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IoT 제품들이 지금 나오면서 그만큼의 또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들이 어디에 사용되겠냐면 이렇게 크게는 네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의 이제 고용 현황들을 좀 알아볼게요. 자, 남녀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죠? 남자가 조금 더 많아요. 71% 정도 되고요. 그다음 여자가 28% 됩니다. 그래서 남성이 조금 우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2, 3년, 4년제 대학원까지 쭉 가는데 대학 4년제가 57%로 좀 크죠. 그리고 대학원까지 나온 친구들도 이제 33% 정도 돼서 빅데이터 분석, 아직까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채용을 하는 부분들은 대학원 4년제 대학 이상 우리가 제공을 되고 있다. 그리고 고용 형태는 대부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은 34세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평균 소득은 자 연봉으로 따졌을 때는 4,200만 원 정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4,2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큰 것도 되겠지만은 신입으로서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전문가를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뭐 하는 일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빅데이터 분석 직무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교육, 자격, 훈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관련 학과는 관련 자격, 그다음 훈련 정보는 전혀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처럼 2016년도에 그러한 대책들이 정부 대책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서야 전문화된 그러한 이 교육기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방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죠. 그 다음에 임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3천만 원 정도에서 상위에는 한 5천만 원까지 임금을 가져갈 수 있고요. 직업 만족도는 5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망,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70%가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능력, 지식, 환경에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된다면 자, 업무 수행 능력은 범주화하는 것들, 그리고 시각화하는 것들, 그리고 논리적인 분석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식들은 국어, 뭐 영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산수와 수학에도 국어와 산수와 수학에 그만큼 많은 그러면 여러분이 국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산수 수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은 의사결정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역할, 강등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앉아서 근무하는 기관들이 그만큼 많아진다. 그 다음에 성격, 흥미, 가치관 우리가 따져본다면 분석적인 사고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흥미는 탐구형, 그리고 진취형의 탐구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가치관은 다양한 가치관, 즉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빅데이터 분석가들, 즉 빅데이터 직무에 필요한 그러한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만 저희가 제공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 전문가의 단계별 우리가 부상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빅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해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본다면 자, 비즈니스, 그 다음에 어널리스트, IT, 데이터 형태로 들어가는데 자, IT 같은 경우에는요 기술자, 빅데이터 기술자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널리스트는 분석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데이터 엔지니어로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널리스트, IT, 데이터까지 쭉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 전문가의 직무 분석에 관련해서 직업들은 어떤 게 있느냐?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직무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쭉 가져갈 수 있겠다. 즉, 첫 번째가 데이터 엔지니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전에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그러한 엔지니어, 즉 기술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스토리텔링, 이거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빅데이터 분석가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 빅데이터 전문가 같은 경우는요. 자, 기본 공간의 위치 정보를 우리가 추가해서 결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데이터 디자이너 시각화는 도표나 그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시각화하는 부분들이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도표나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각화해서 데이터 시각화 디자이너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 컨설턴트, 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가치를 찾고 그리고 전반적인 기업의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전략적 컨설턴트, 즉 전략 컨설턴트가 빅데이터 분석 직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에는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해가지고 아니면은 또 빅데이터 분석가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석사 박사를 따고 아니면은 그만큼의 경력이 쌓였을 경우에는 어디에 좀 더 나갈 수 있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간에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인력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이 연봉을 주면서도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차, 10년 차에 그만큼의 데이터를 다루었던 사람들이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가면서 한 6천에 7천 정도의 이러한 이 연봉을 받고 크게는 1억까지도 연봉을 받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가로 분석 직무를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까지 쭉 가보는, 그죠? 그래서 쭉 가보는 과정을 가져간다면 로드맵이 잘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역량들은요. 첫 번째가 쿼리와 리포팅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쿼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리포팅 잘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과 그 다음에 대답에 대한 정리가 잘 돼야 된다는 게 91%.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데이터의 시각화가 77%와 71%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측 모델링과 최적화 부분이 그 밑을 따르고 있어요. 자,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최적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드 회사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생활 패턴, 내가 어떠한 곳에서 어느 요일에 많이 쓰고 있더라. 저도 그거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시간에 또 어느 곳에서 외식이냐 아니면은 뭐 문화냐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쓰고 있더라는 것을 분석을 해주니까 아, 내가 이 패턴에서는 내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여기서 많이 쓰고 있구나 아니면은 뭐 월요일에는 이걸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 많이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시각화와 예측 모델링과 그 다음에 최적화 부분이 있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어떠한 카드가 낫겠다라고 우리가 제공해주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그러한 카드 회사들의 그러한 각 게임에 맞춤형 되어 있는 카드의 생활 카드를 우리가 제공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을 리포팅하는 그러한 역량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자연언어 텍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지리 공간적인 스트리밍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비디오 분석, 음성 분석까지도 여러분이 역량적인 과정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의 역량이 우리가 IBM에서 2012년도에 비즈니스나 IT 전문가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 그죠? 우리가 RDB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W나 마트 등등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비정형화된 이것부터 해서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의 사용까지, 그죠? 그러한 사용까지 가장 많이 필요한 기술은 쿼리, 그리고 리포팅, 그리고 마이닝, 그리고 예측 모델링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공을 하려면은 이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 직무에서 갖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건데요. 그러면 저는 도대체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빅데이터 기술하고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기술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제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하드비라든지 맵뉴스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라든지 스파크들을 통한 우리가 빅데이터 기술 부분을 가져갈 수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 부분에서는요. 통계 패키지인 R 프로그래밍 있죠. 그리고 파이썬, 그리고 머신러닝, AI에서 쓰고 있는 머신러닝까지 기계학습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선점한다면 그럼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R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파이썬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가볍게 여러분들이 배워보고요. 그거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게 가장 좋은 형태겠죠. 그리고 자, 빅데이터 분석에 갖출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두 개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치까 합니다. 자,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ADSP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원 자격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이해, 분석 기획,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이 과목을 보게 되고요. 시험 시간은 90분에 이제 60점 이상 맞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해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요. 어디까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증을 이제 발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요, 우리가 ADP라는 우리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즉 데이터의 이해 부분, 그리고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이용해서요, 우리가 데이터의 분석 기획, 그리고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시각화 업무를 수행하고, 그래서 아까 준 전문가보다는 훨씬 더 높은 퀄리티를 우리가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력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경력사항이 좀 있긴 한데요. 자격 기준은 데이터의 분석 준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그리고 박사학위나 아니면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또 학사학위는 3년 이상, 그리고 전문대학은 6년 이상, 고등학교는 9년 이상의 이러한 경력이 있어야지만이 이 빅데이터 전문가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학생이다 싶으면은 4년제 대학을 나오고 3년 이상의 자격증 따면 되고요.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은 아까 앞에 봤던 준 자격증, 준 전문가 자격증 있죠? 그거를 따고 나서 이 전문가 자격증에 도전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자격증은요, 우리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공인 자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부분들도 여러 부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빅데이터,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빅데이터부터 해서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빅데이터 시장, 그리고 빅데이터의 직무의 분석, 그리고 빅데이터 이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준비하면 된다까지 제가 통만난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만큼의 스킬,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이 양성, 그렇죠? 전문인 양성, 그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꼭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업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업에 또 어떠한 실무자를 우리가 만나고 왔는지 제가 오늘 또 낱낱이 또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 이제 테크놀로픽 서비스라는 기업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긴 네이버인데요. 우리가 NHN 기업이긴 한데요. 여기 붙어 있는 우리가 테크놀로픽 서비스라는 곳은 또 어디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 구로 디지털 잔지 쪽에 있고요. 서울에. 그리고 네이버 본사는 여러분들이 성남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성남에 크게 서울 톨게이트에 딱 들어오시다 보면은 옆쪽에 크게 보이는, 오른쪽에 크게 보이는 그 회사가 이제 네이버 본사이긴 한데요. 우리가 네이버 자회사들, 즉 네이버에서 나오는 그러한 뭐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자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회사들 중에서 우리가 여기 한 기업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테스트실에 가서 우리가 사원인 이 땡땡인 친구를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이 사원은요, 제가 2014년도에 IT 실무 강의를 할 때 저한테 배웠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2014년도에 어엿하게 또 취업에 성공을 해가지고요. 바로 성공을 또 했어요. 또 3개월 만에 취업을 과정 중에 취업해서 나갔었는데요. 이 친구가 처음에 갈 때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제가 프로그램적인 부분들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한테 어필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러한 부분을 가져갔었는데, 이 친구는 어디로 갔냐면, 그래서 QA, 즉 테스팅 업무 쪽에 좀 관심을 갖고, 그 업무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QA 쪽으로 갔는데요. 처음에는 QA에 이제 중소기업에 갔었는데,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더 좋은 중소기업을 갔었는데 이 친구가 이직을 해가지고 이제는 NHN, 즉 네이버의 자회사인 또 테스팅 기업인 우리가 곳에 가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만나서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면서요. 또 제가 또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니까 또 흔쾌히 또 인터뷰에 또 응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질문을 먼저 이 친구한테 했습니다. 신입인 연구원의 기본 연봉과 그리고 현재 직무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연봉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졸 초임으로서는 2,900만 원에서 이제 3,000만 원 정도의 이제 내용을 받고 있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 정도면은요, 신입 연구원으로서는 좀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테스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버에서 이 정도 이 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소프트 테스트 엔지니어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A, 그래서 소프트웨어 QA 품질 관리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제공하는 모바일 웹이라든지 앱 서비스의 테스팅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또 웃으면서 제가 보고 있는 그러한 네이버 그 포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모바일, 그다음에 앱 이러한 것들 자기가 다 테스팅해서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나름 또 제가 기분이 또 좋아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현재 우리가 회사에서 자랑할 만한 복지가 있다면 했을 때, 자, 자기 개발과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원해 줘서 영화 관람 또는 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김밥이나 샌드위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는요, 좀 괜찮다라고 또 먹는 걸 좀 많이 밝히더라고요. 그리고 자, 직원들 위해서 국내의 주요 휴양 지역의 콘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일한 당신 열심히 일했으니까 어느 곳에 떠나라. 즉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그러한 휴양지에 가서 편히 쉬어도 알아.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조금 더 복지에 좀 더 많은 그러한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네이버에서 웹 서비스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현 부서에서 필요한 신입의 역량은 무엇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실무 면접 때 지원자의 평가가 정해진 툴이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테스트에 관련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자, 테스트에 관련된 배경 지식. 자, 제가 QA 관련되어 있는 직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며칠 앞에 떠들어 보시면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QA 직무라고 치게 되시면은 제 방송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테스트 관련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면은 그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호 간의 의사소통, 즉 테스팅 업무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자와 테스터들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중요하다.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실무 면접 때 지원자 평가에 전형화된 툴이 있느냐? 자, 실무 면접은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로젝트 경험 이론 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프로젝트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IT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은 한 군데도 안 물어보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부분을 맡고 있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쉽게 생각하면요. 프로젝트에서 내가 테스팅 업무를 했다. 그러면 테스팅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요. 한 군데만.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여러 개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서 한 군데 내가 가고 싶은 직무를 정하신 다음에 그곳에서만 계속 그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개발 직무 하시는 분은 개발 직무로, 테스팅 업무 하시면 테스팅 업무로, 기획 직무 하시는 분은 기획 직무로 계속 하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원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직급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 인턴제나 상시 채용, 저기 인턴제도 마찬가지고 상시 채용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동계 하계 중에 우리가 인턴 채용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계이기 때문에 우리 인턴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경우는 이제 상시 채용을 통해서 입사를 했다.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상시 채용을 할 때 지원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직급 체계. 여러분 직급 체계도 좀 중요하시죠? 그래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어느 회사에 똑같이 거의 똑같은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실무 면접 시에 어떠한 면접자들이 떨어지고 또 채용 과정 중에서는 인성과 그리고 직무를 우선순위를 둔다면 굳이 우선순위를 두냐면 어디냐라는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테스트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이네 종이죠. 본인의 장점과 열정을 면접관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내가 테스팅 직무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열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분명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네이버의 자회사인 이 테크노로픽 서비스에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열정, 즉 텍스트에 대한 직무는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겠다는 꼭 열정을 분명히 표출해 주시라 라는 얘기죠. 그 다음 채용 과정에서 인성과 직무 어떤 게 더 편하냐? 자, 개인적 생각에서는 인성이 바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직무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면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좋을수록 업무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좋을수록 업무의 효율이 높여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눈에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성적인 부분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인성의 바탕이 된 직무를 우리가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 부서에 필요한 신입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지원자들이 경험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우리가 방향. 제가 가장 크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경험했으면 하는 프로젝트 방향. 즉, 지금 현재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 부서에서는 배우려는 자세와 노력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 거만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나는 잘하니까 뭐 테스팅 직무도 해봤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자기 개발하고요. 그리고 배우러 가는 자세들 노력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의 경험에 하는 프로젝트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테스팅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테스팅에 관련된 부분들만 지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역할을 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경험이 없다면 본인이 지원했던 프로젝트에서 테스팅 경험 또는 우리가 마켓이나 앱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문제를 발견했던 경험들, 즉 남들이 만들어놨던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오류들이 있더라. 아니면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이 발견을 했더라. 내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고쳐봤으면 좋겠다라는 이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이죠. 프로젝트 경험이 없다면요. 이런 것도 하나의 플러스 점수로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입 직원에 꼭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제가 본인이 얘기했을 때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신입 직원으로서 입사가 된다면 해드리고 싶은 말은 성실한 근무 태도. 그렇죠. 성실한 근무 태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즉 학교도 다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직무특강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성실한 근무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입사원에 있어서 성실함은 그 사람의 전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성실한 근무 태도를 가져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지금처럼 성실하게 그리고 해왔다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여기 네이버 우리가 테크노로픽 서비스 같은 회사에 들어가실 때도 충분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도 여기 한번 지원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또 여러분들의 유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한 발을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